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응용해서 도시 C로부터 A 도시의 구매 지향 비율을 구하는 거죠.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항상 중력 모형이죠. 자, 중력 모형은 우리가 두 도시가 나왔네요. 자, A, B 두 도시인데 A는 얼마? 지금 6,000명. B는 1,000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1,000명. 자, 이렇게 주어지고 C 도시로부터 A 도시까지 거리는 뭐다? 우리는 6, 여기 보면 여기 6km.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킬로? 2km 주어졌어요. 자, 이때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의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인 크기인 인구에 비례하죠. 이 분기점, 상권의 경계인 이 분기점으로부터 우리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작년 시험에 요 개념을 출제했었죠. 작년 시험에는요, 이 레일리의 중력 모형을 출제를 했는데, 요것을 뭐 했다? 요 두 개를 뭐 했어요? 바꿨죠? 네, 바꿔서 출제인데, 자,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흡인력, 유인력은 비례는 뭘로 온다? 비례는 분자로 오고, 반비례는 분모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A, 도시로의 인구, 여러분 C도시 소비자가 A에 몇 명 가면 상대적으로 B에 몇 명 가느냐, 소매 잠재력의 상대적 크기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타나요. 자, A도시 인구 유인비율은 A도시 인구 얼마? 6,000명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 B도시는 몇 명에? 1,000명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자, 이 수식을 이제 쓸 수 있으면 이제 계산은 다 돼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 곱하면 얼마죠? 6의 제곱은 36 곱하기 1,000명. 자, 그리고 또 분자 얼마? 2의 제곱은 4 곱하기 얼마죠? 1,000명. 자, 약분을 하면은 이거 얼마죠? 여기 6,000이죠. 약분하면 얼마? 6. 또 6, 36이니까 6분의 얼마다? 4다. 그래서 A 대 B는 얼마? 4대 6. 자,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러면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얼마? A 도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얼마? 4 플러스 6이 얼마죠? 10이죠. 10. 10에 얼마를 차지하는데 A 4가 차지해. 4. 4 퍼센트로 가야 되니까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40%. 40%. 2번 정답. 그럼 나머지는 60%는 어디로 간다? B로 가겠죠. 요 수식만 잘 적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계산 문제에서 레일리 아니면 허프 쪽인데 좀 주의해 두시면서 23번 다음 표는 어느 시장 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어디까지? 점포까지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 지역 인구는 몇 명? 1,000명. 1,000명인데 허프 모형에 의한다면은 거주지 A에서 점포 1의 이용객 수는 얼마냐? 단 거주지 A의 소비자는 전부 점포 1, 2, 3에서 구매하고, 자, 소요 시간과 거리 비례는 동일하다. 이러면 5분이면 5km고요. 10분이면 뭐? 10km.
2분이면 2km다. 이 얘기예요. 소요 시간과 거리 비례는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이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자, 거기에 점포 3의 공간 마찰 계수가 얼마다? 3이란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전부 2가 아니에요. 점포 3은 얼마? 3. 자, 뭐를 구하는 거예요? 점포 1의 이용객 수를 구하려면 항상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다?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점포 1을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을 시장 점유율인데, 시장 점유율은 분모는 전체에 대해서 A죠. 자, 전체가 얼마죠? A. 매장 면적의 뭐다? 비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 여기 A죠. 그래서 거리 제곱의 반비례고, B는 매장 면적 얼마? 1000에 대해서 거리 몇 분? 거리 제곱의 반비례. C는 매장 면적에 비례하는데 거리는 2km인데 공간 마찰 기수가 제곱이 아니라 뭐다?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세제곱에 우리는 비례해요. 세제곱에 비례해요. 지금 3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요거 다 더해주면 전체가 되겠죠? 자, 얼마? 자, 25, 40. 1000을 25로 나누면 40. 1000을 100으로 나눠주면 얼마? 10. 이거 8이죠. 2의 세제곱은 얼마? 8이에요. 400을 8로 나눠주면 얼마? 50. 요거는 40이니까 100분의 얼마? 40이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40%가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은 40%니까 뭐를 구하는 거? 이용객수. 자, 여러분이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해야 이용객수를 구하는데, 이용객수는 몇 명? 1000명이죠. 1000명 중에 몇 프로를 우리가 한다? 40%를 시장 점유율을 가지니까 400명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 400명. 자, 24번. 입지 이론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농업 입지 이론으로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 나오죠. 자, 우선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입니다. 토지 이용의 양태 모양은 경작 농산물의 생산비가 아니라 튀넨은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생산비가 튀넨은 뭐를? 수송비 강조. 수송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고, 중심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한 동심원 지대인데 몇 가지?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을 주장합니다. 하여튼 수송비죠. 그래서 여러분, 한계지 내에서 중심지인 시장에 가까울수록 전략되는 수송비가 뭘로? 지대로 지불하잖아요.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수송비. 1번 틀렸고, 2번 상업입지 이론으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이 중심지 계층 간의 포섭 원리로서 중심지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가 있죠.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는 더 가깝고 밑줄, 여기 틀렸죠. 여러분, 고차 중심지인 백화점, 자, 롯데백화점 간의 간격 멀죠. 자, 저차 중심지 GS 편의점 거리 가깝죠. 그래서 고차일수록 중심지의 거리는 더 멀어요. 더 가깝고가 아니라 더 멀고. 틀린 지문이죠. 또 중심지는 고차일수록 규모는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도 틀린 지문. 자, 3번. 상업입지이론은 허프의 중심지론인데, 허프는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어도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멀어도 한번 가보자 하죠, 여러분도. 백화점 한번 가보자. 뭐 파는지. 그러니까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그대로 지나칠 가능성이 많다. 어디서 고차원 중심지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우선 3번 틀린 지문. 4번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은 또 최초의 공업 입지이론.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자, 산업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비, 임금, 집정력 또는 집적 이익 등인데 그 중에서 뭐가? 수송비, 집정력이 아니라 수송비. 배버도 수송비입니다.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수송비. 작년에 뭘 출제했어요? 배버는. 자, 알프레드 배버는 최소 비용 이론이잖아요. 그럼 작년 시험에는 이걸 출제했거든요. 말 그대로 비용이 뭐가 돼?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집점이라고 본다. 그 지문을 출제했어요. 네, 말 그대로 풀이해주면 돼요.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상업 입지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두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 요걸 다른 말로 유인력. 상거래 흡인력은 유인력인데 유인력은 인구에 비례하고 어떻게 돼요?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뭐다? 반비례한다. 요거죠. 중력, 모형. 요거 5번 정답. 자, 25번. 알프레드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에서 원료 지향형 입지를 선택하는 산업. 자, 베버는 또 우리가 베버는 원료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자, 원료 지수는 편제 원료. 자,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인데 이 중량을 제품의 중량으로 나눠준 것을 원료 지수라고 해요. 자,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크면요, 원료가 있는 장소의 공업이 입지를 해야 돼. 왜? 시장 입지하면 원료 수송비 많이 들어서 안 돼. 이때는 편제 원료가 있는 그 장소의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 이런 산업을 우리는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 자,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으로서 대표적으로 시멘트 산업, 제련 산업 이런 거. 시멘트 산업, 제련 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산업 맞고요. 국지 원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편제 원료. 편제 원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큰 산업은 편제 원료가 있는 장소에 입지하겠죠. 입지 중량은 뭐예요? 자, 입지 중량은 이 제품의 중량인데 이 편제 원료 중량에다가 제품의 중량을 대줬다. 그러니까 제품 한 단위가 이동하는데 중량, 제품 한 단위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중량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뭐죠? 왼쪽은 원료 지수를 얘기하고 오른쪽은 뭐야? 오른쪽은 약분하니까 얼마? 1. 예? 그러면 요 양변에 뭐를 대주면 돼? 원료 지수 1이니까 양변에 뭐를? 1을 대주면 돼. 그러니까 1을 대주니까 2제가 되겠지. 2보다 크면은 원료 지향형 입지. 3번 맞는 지문. 4번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국지 원료의 중량이 우리가 현소하게 우리가 감소하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뭐야? 시멘트 이런 건데 이런 산업은 원료 산지에 입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석회석을
계속 어떻게 돼? 해서 조그맣게 해서 시멘트 포로 만들어서 수송을 하죠. 철도로. 자, 부패하기 쉬운 제품을 생산하는 거. 요거는 시장에 입지해야 돼. 소비지 지향형 입지 산업.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은 소비지. 여기는 뭐다? 원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 여기는 뭐가 심한 거?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 대표적으로 어떤 산업? 통조림. 통조림 공업은 원료 지향형. 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6번. 입지 개수와 경제 기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입지 개수의 개념이 뭐죠?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때 거기에 보면 경제 기반 승수가 나오고 있네요. 자, 경제. 어떤 지역의 경제에 기반이 되는 승수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역의 총 고용 인구, 지역의 총 고용 인구를 기반 산업 고용 인구로 나눈 거. 총 고용 인구가 기반 산업 고용 인구의 어느 정도 몇 배가 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경제의 기반이 되는 승수입니다. 자, 총 고용 인구는, 자, 여러분 어떤 지역의 총 고용 인구는 기반 산업 고용 인구에 뭐를 대줬다? 비기반 산업에 고용 인구를 대준 게 총 고용 인구예요. 자, 분모 분자를 총 고용 인구로 나눴어요. 자, 분모 분자를 총 고용 인구로 나누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분모 분자를 총 고용 인구로 나눴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양변을 총 고용 인구로 나눕니다. 양변을 뭘로 나눴다? 총 고용 인구로 나눴어요. 자, 이렇게 양변을 총 고용 인구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요것을 뭐라고 하냐? 기반 비율. 요것을 우리는 비기반 비율. 그러니까 뭐를, 여기 기반 산업 고용 인구 비율, 여기는 비기반 산업 고용 인구를 줄여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 두 개를 대줬더니 얼마? 대줬더니 얼마? 1. 그럼 여기에 바로 뭐죠? 기반 비율이죠. 기반 비율은 얼마? 지금 여기 기반 비율이니까 기반 비율은 1 마이너스 비기반 비율분의 1. 예, 여기에 기반 비율이니까. 자,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돼? 비기반 산업 비율이 크다. 여러분, 요게 커요. 자, 요게 크면 어떻게 돼? 요 값이 크면 전체 값은 어떻게 돼? 요 전체 값 1 마이너스 b. 요게 크면 요 전체 값은 작아지죠. 자, 여러분, 여기 0.5일 때는 1에서 0.5 빼면 0.5죠. 그럼 0.7 되면 어떻게 돼? 1에서 0.7 빼면 0.3이잖아. 그러니까 요 비기반 비율이 크면 요 전체 분모 전체 값은 뭐? 작아져요. 요 분모가 작아지면 어느 값? 또 요 전체 값은 어떻게 된다? 요 전체 값은 커지지. 그래서 비기반 비율이 클수록 경제 기반 승수도 커진다. 1번 정답.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입지 개수를 통해서 LQ죠. 해당 지역 특정 산업의 특화, 전문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경제 기반, 요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반 산업, 수출 부문분의 고용 인구의 변화가 전체 고용 인구에 미치는 영향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여러분, 여기 수식에서
경제 기반 숭수잖아요. 자, 이 경제 기반 숭수에 뭐를 곱하면 기반 산업 고용 인구를 곱하면은 총 고용 인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 기반 숭수 요 값을 알면, 요걸 알면은 기반 산업 고용 인구 요 변화 어느 정도 되느냐 곱해주면 총 고용 인구 변화 예측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경제 기반 분석은 고용 인구의 변화가 또 총 고용 인구의 변화에 영향을 주면 그 지역의 또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다. 자, 입지 개수 LQ가 나오죠. LQ는 우리는 어떤 지역에 우리는 어떤 지역, 분모는 뭐다? 전국. 예? 전국에 우리는 뭐 어떤 I 산업 구성 비율에 대해서 Z 지역에 I 산업 구성 비율이 나오겠죠. 자, 요 값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 Z 지역의 특정의 I 산업 구성 비율이 전국보다 크면요, Z 지역 내에서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이 Z 지역 경계 밖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뭐 한다? 수출하는 무슨 산업? 기반 부문의 산업. 특화 산업, 수출하는 기반 부문의 산업. 1번, 5번 맞는 지문. 1보다 작으면 뭐죠? 1보다 작으면 그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 판매하는 무슨 산업? 비기반 부문의 산업. 수출을 하지 않은 비기반 부문의 산업.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심원 이론은 튀네네 고립국 이론을 응용했죠. 도시 공간 구조를 무슨 입장에서? 도시 생태학 밑줄. 도시 생태학이 포인트예요.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의 등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자, 2번 다 핵심 이론인데 언제 나온 거죠? 이거는 1945년에 나온 이론이죠. 자, 해리스 작년에 우리 출제를 했습니다. 해리스 울만의 무슨 이론? 다 핵심 이론. 핵심이 여러 개다 하나가 아니라, 자, 다 핵심이 우리는 성립시키는,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겠죠. 자, 그 중에 거기 유사 활동 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유사, 비슷한, 유사, 동종의 활동에 있어서는 뭐 해야 돼? 상호 집합을 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상호 집합하는 걸 뭐죠? 집적. 집적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적 지향성을 추구하고, 또 서로 다른 업종, 이질적인 활동을 할 때는 같은 도시 내에 입지하기가 어렵다. 입지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양립하기가 어렵다. 비양립성. 그래서 거기 양립성 해놔서 틀렸죠. 2번 정답. 작년에 둘 다 출제했죠. 지문 속에. 3번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자, 동심원 이론. 자, 1번, 3번, 5번이 다 동심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1925년에 나타난 최초의 이론인데, 자, 우선은 어떻게 돼요? 중심, 업무지구, 도시의 핵심이고, 밀려나서 뭐를 형성하죠? 퇴폐,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점이지대는 꼭 기억. 두 번째가 점이지대. 세 번째는 누구? 저소득주택지역.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주택지역. 다섯 번째는 교회,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자, 문제는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맞는 지문. 두 번째니까. 자, 네 번째,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 교통노선이 포인트잖아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노선이 나오면 누구? 호이트. 교통망이죠.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어디? 도심 지역에 주거를 성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28번 문제로. 자,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 나오죠. 자, 이제 학자 이름하고 연결을 잘 시켜야 돼요.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 나옵니다. 자, 토지의 비옥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대를 결정합니다. 리카도는 항상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비옥도죠. 이 비옥도의 차이, 이 비옥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우리는 단위 면적당 농업용에 있어서의 수확량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가 결국은 뭐를 가져오죠? 지대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2년 전에 출제고 또 작년에 또 비옥도 또 나왔어요. 리카도는 비옥도를 무시한다 했거든요. 비옥도 중시합니다. 뭐를 무시했어? 위치를 무시하지. 또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리카도는 작년에 비옥도를 무시하고 위치를 중시한다 나왔어요. 틀렸어요. 그 지문이. 우린 리카도는 뭐를 경시한다? 위치 문제를 경시하지. 위치 문제 경시. 그러니까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 생산성도 같고 지대도 같아야 되는데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은 위치를 뭔다?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2번 마르크스의 누구? 절대지대설.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뭐죠?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와는 무관해. 뭐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사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킨다. 이 토지 소유 이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절대지대설은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진 한계지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뭐다? 지대를 지불해야 된다. 최열등진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합니다. 자, 튀넨의 입지이론에 따르면은 토지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아까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위치의 동그라미. 그래서 여러분 튀넨은 리카도는 위치를 무시한 걸 첨가시켰잖아요. 튀넨의 위치 지대설은 누구 이론? 리카도. 리카도는 뭐를 경시했어요? 위치를 경시했잖아요. 그래서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위치입니다. 위치. 위치의 동그라미. 네 번째 입찰지대. 이 개념은 작년에 출제했었죠. 또 작년에 출제한 내용인데 윌리엄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에서 무슨 개념? 지금 요 입찰 지대의 개념. 자,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입니다. 최대의 동그라미. 요거 시험에 최소로 많이 내요. 최대의 금액이면 어떻게 돼? 최대의 금액이면은 가장 높은 금액을 주니까 이윤이 없지 뭐. 초과 이윤은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초과 이윤은 뭐가 된다?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얘기해. 그래서 틀린 지문. 초과 이윤은 0입니다.
4번 정답. 차액지대설에서는 자, 여러분 한계지에서는 자, 니카도는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는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거든요. 자, 최열등지인 한계지에서는 토지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서로 같아요. 그런데 니카도는 지대를 뭘로 보느냐? 니카도는 지대는 시장에서 우리는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것을 지대로 보는데, 문제는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이게 서로 같으니까 지대가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그래서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뭐가 돼?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요거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꼭 기억해 둬야 돼요. 4번 정답. 29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은 취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찰지대 개념 나오죠.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의 금액, 최대가 포인트, 맞는 질문. 자,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지대 곡선, A 산업의 지대 곡선, B 산업의 지대 곡선, C 산업,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가장 높은 부분,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곡선. 이 곡선을 뭐라고 한다? 가장 낮은 애라 가장 높은 부분. 올해 시험에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 입찰지대 곡선 개념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시험. 가장 낮은 애라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입니다. 자,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한계 운송비 또는 한계 교통비죠. 자, 기울기는 한계 운송비 또는 한계 교통비. 여러분, 한계 운송비, 한계 교통비용을 토지 이용 주체 뭘로 나눠준 거다? 토지 사용량으로 나눠준 거. 여기 3번 설명. 4번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에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이게 지금 산업 지대 곡선이 많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볼록한 곡선이 돼요. 자, 볼록의 동그라미. 여러분 오목이란 말 없어요. 우리 개론엔 다 볼록이지. 자,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요거죠.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업종은 도심 중심지에 가까이 위치하고, 반대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도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고 있다. 여기 5번 설명. 자, 30번 경제지대를 파레토 지대라고도 해요. 전용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작년 시험에 1번이 출제했었죠. 전용 수입 개념. 자,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계속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최소한의 금액, 최소의 동그라미. 그래서 전용 수입을 우리는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입니다.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지면 지금 여기에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인데 생산 요소를 이만큼 어떻게 돼요? 공급을 하면요, 나는 최소한 이까지 지불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현재 이용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만큼 우리는 최소한 지불해야 될 금액, 요 금액이 바로 뭐다? 전용 수입.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균형 거래까지 세분시키면은 요 빗금친 부분이 뭐가 된다? 전용 수입으로서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기회비용. 자, 최소의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자, 경제지대는 이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 전용 수입 이상으로
지불한 대가. 여러분 요까지 시장은 요걸 받는데 실제는 요만큼 받으니까 이만큼의 불로소득을 얻는데 또 균형 거래량까지 세분시키면 이 빨간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경제지대인 파레토 지대다. 예, 생산요소 기회비용, 즉 전용수입 이상으로 지불한 대가를입니다. 자, 가격에 대해서 공급이 탄력적. 탄력적은 기울기가 뭐다? 완만해져. 여러분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면 뭐 탄력적일 때일 경제지대는 줄어들면서 뭐가 더 늘어난다? 전용수입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커져요? 이렇게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커진다? 경제지대가 더 커지죠. 자, 3번 맞는 질문. 4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떻게 돼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빗금친 부분이 전부 뭐가 돼? 경제지대야. 자, 빗금친 부분이 전부 경제지대인 총수입이 되고 이때는 전용수입은 뭐가 돼? 제로. 자, 4번 정답. 전부 뭐다? 경제지대입니다. 전용수입이 아니라 경제지대. 자, 여러분 가격에 대한 수익 탄력성은 경제지대와 크게 하는 관련 없다. 여러분 경제지대 전용수입과 관련한 건 뭐? 공급. 예? 요소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련했어요. 자, 요소 공급의 가격 탄력성 또는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와 관련있다. 수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뭐와 관련이 있다? 공급. 공급 곡선의 기울기 또는 공급 곡선의 요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요소 공급의 가격 탄력성 또는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와 관련이 있다. 4번 정답. 작년 시험에 전용수입 개념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대와 전용수입 개념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다. 자, 다음 주에는요.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정책이론과 개발 그 이론까지 그래서 투자론 앞까지 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